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강하게 끌어올렸지만 어제 좀 상승 이후 되돌림의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약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으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종목으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류용민 캐스터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대동입니다. 농슬라라는 별명을 가진 대동이 오늘 포스코와 첫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 상한가에도 진입했는데요. 내년 3분기 자율주행 기능을 기반으로 최대 200kg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자율 운반 추종 로봇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 사업 진출 1년 만에 결실을 맺는 모습에 투심이 모인 대동 10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삼성출판사입니다. 더핑크폰 컴퍼니가 올해 연간 실적에 따라 상장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는 1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분 16.79%를 보유해 더핑크폰 컴퍼니의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는 개장 직후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9위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이어서 8위 열어보겠습니다. 8위는 조선주입니다. 상반기 업황 개선 속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7, 8월 조선업종이 연중 최고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수주 물량과 선박 건조 가격의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피크아웃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조선주들이 수주 물량도 풍부한 데다 선박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19일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도 조선 3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하나오션은 올해에만 2단계나 신용 등급이 상향됐는데요. 조선주가 8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10위는 대동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었죠. 이 포스코와 로봇 공급 체결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다가 오늘 급등한 모습인데 대동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뉴스를 보셨다시피 포스코와 제철소 내에서 특수환경 임무를 수행할 자율 작업 로봇을 공급했다라는 계약과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5년이죠. 이때는 자율 작업 임무가 가능한 로봇도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 5배 밑에서 거의 저평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한번 시세가 나섰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번 단기간에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금 내려왔었는데요. 최근에 LIG 넥스원이 워낙에 싼 종목이었다가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지금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이 이제 오늘 로봇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다시금 알아채는 것 같습니다. 대동 역시도 로봇을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면서 대동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작업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동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작년의 영업이익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원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업 기준만 놓고 봤을 때도 퍼가 한 4배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퍼가 4배 미만인 정말 저평가된 주식인데 자율주행 농기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들어간 전기 오토바이, 전기 트럭을 이미 양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이미 다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것처럼 자율 임무가 가능한 로봇과 자율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이미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언더라는 정말 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1조까지는 무난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와 MOU를 체결했을 때 9월에 상한가를 찍고 주가 한 단계 레벨업된 이후에 줄곧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대동 붙은 종목들 일제 대동 단결하면서 상한가를 찍으면서 강한 움직임, 추가 상승 여력 로봇주로서도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삼성출판사입니다. 어제는 토스, 오늘은 또 아기상어 더 핑크폰 컴퍼니의 상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출판사가 상한가 그리고 토박스코리아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사실 자주 부각됐던 네, 테마였는데 그렇죠. 항상 연속성이 네.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급등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매매를 몇 번 해봤는데 뭐 다른 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좀 어려운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한동안 상당히 오래 행보를 하고 갑자기 뜬금포 있긴 하지만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뭐 이런 종목이긴 한데 일단 뭐 대표적인 또 저출산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총선이 이제 4월에 있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총선 정책에서 교집합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저출산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출산 관련은 어떤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중앙 정부에서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최근엔 뭐 인천시를 비롯해서 지방 정부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저출산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좀 단골 메뉴로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출판업계로는 국내 최초로 기업 공개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아동 출판물을 주축으로 이쪽에는 상당히 또 독보적인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적 쪽에 대한 오팡 자체는 좀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의 실적 자체는 좋지 못했는데 금일의 급등은 아무래도 이제 16.85%를 지분 보유한 더 핑큰 컴퍼니의 상장 예정, 뭐 상장 검토 소식이죠.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추후에 좀 뉴스 폴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침에 상한가를 간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매 자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튼 뚝심 있게 투자하실 분들은 소량을 한번 잡아 보신 다음에 한번 뚝심 있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근데 상당히 제가 볼 때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 조선주에 대해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올해 상반기 업황 개선으로 7, 8월쯤에 고점을 찍었었죠. 그러다가 이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뭐 업황은 괜찮고 신조선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피크아웃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들 좀 내년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뭐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요.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돌아서는 이 시기 자체가 올해 3분기 정도로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이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최근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민을 이제 받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남아 이제 거의 뭐 동남 모두 12개국을 돌면서 사람을 모아다가 지금 일자리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공기가 지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이 숙련도와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충분하고요.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 소위 고부가가치선이라고 하죠. 이 고부가선이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이 그때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다시 말해서 적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찍히는 시점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부터 주가는 저점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의 어떤 기회의 어떤 타이밍을 놓고 본다라면은 아마 내년 1분기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마 주가가 한 번 더 눌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를 이용해서 좀 길게 가져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들 여러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내년 1월쯤 조정이 나올 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네, 7위는 큐브엔터입니다. 소속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내년 1월 정규 2집 발매를 확정짓고 컴백을 준비 중인데요. 관련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큐브엔터는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유통 계약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올 들어서도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면서 7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동사의 본사 기업 부설연구소가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규격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첫 자체 품목 테르가제 품목 허가도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테르가제 품목 허가 후 판매를 위한 첫 양산 과정을 거쳐서 내년 중 시판을 시작해 2030년까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6위는 알테오젠이 랭크했습니다.
네, 7위는 엔터주 안에서 큐브 엔터 오늘의 급등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엔터주를 볼 때 엔터주 4사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항상 큐브 엔터는 다소 소외되어 있었는데 자, 오늘 급등이 말해주는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긍정적으로는 보이죠. 이게 주가가 오르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예인 마약 뭐 관련 리스크, 그다음에 뭐 재계약 이런 불확실성 일정 부분 해소돼서 지금 엔터주들도 사실 실적 대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선순환 차원에서의 어떤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 진짜 사실은 텐센트 산하기업이니까 텐센트 뮤직하고 음원 유통 계약 체결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여자 아이들이 이쪽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그쪽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신규로 이제 앨범이 발매가 되면 같이 동시 서비스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 아티스트 여자 아이들에 대한 앙크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1월에 대한 거의 그 1년 10개월 만에 물론 미니 앨범 같은 거 중간중간 발매를 했는데 정규 앨범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 만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1월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또 하나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리드샷으로 잘 나간 VT가 동사 체제 주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 역시 VT의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한 9.62%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VT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오늘의 상승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터주는 여러 가지로 뭐 실적 대비 조금 낙폭이 조금 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요 엔터 4사를 중심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큐브 엔터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주도하는 그런 엔터주 중심의 관심이 더 유효하다. 네, 저는 네. 선호를 먼저 한다고 하면은 3, 4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7위 큐브 엔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테오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다가 오늘 급등세 나오면서 단숨에 신고가를 경신한 알테오젠입니다. 이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제가 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삼천당제와 알테오젠 두 개를 항상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머크와 키트루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빼놓고서는 말씀을 이제 빼놓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머크의 키트루다 특허가 2028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머크 입장에서는 이 키트루의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제형을 변경할 수밖에 없고 이 제형 변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알테오젠의 이 제형 변경 특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돌아가는 정황 자체가 머크가 조금 이제 알테오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인정하는 어떤 중론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뭐 5%냐, 2%냐, 3%냐, 크게는 10%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로열티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계약 자체에 어떤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회사에 대한 매각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순재 대표님 자체가 워낙에 좀 나이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매각에 대한 의지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로얄티가 나오든 매각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가지고만 계시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좀 주가가 튀는 날이 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그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뭔가 계약 변경이 임박했나요? 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것과는 무관하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올라갔다가 또 안 나오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런 또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목표가 12만 원을 잡고서 또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밖에 못 샀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미 옛날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은 올라갔다 내려가도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냥 진득하게 가져가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주 내에서 알테오젠 항상 핵심 바이오주로 주목을 하는 만큼 일단 기대감과 함께 오늘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1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면서 오히려 변동성에 나올 때는 비중 확대에 대한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또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위클리 옵션 만기일 2,600에 대한 부담 속에 우리 시장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12월 들어 사라지자 바이오주들을 향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게다가 연초 여러 학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들 시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레고캠바이오는 기술 유전한 물질들이 내년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024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가운데 현재 4.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수소중점연구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660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수소 경제 꿈틀거리면서 관련주들도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S표에서의 거래량 급증과 함께 두 자릿수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K-미용의료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이에 비올이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지에서 판매 인증을 획득하면서 해외 매출 규모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는 가운데 7%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상어의 초강세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아 관련주들도 몇몇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요즘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치티니핑, 쌈지엔터는 홀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도주가 바뀌는 걸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출현되면서 10%대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다음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포스코 DX입니다. 4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해 장중 6만 원 선을 재돌파하고 시가총액도 9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 내년 1월 2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거래일째 기관 수급도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노후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간 포스코 DX 5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최근 자동차주들이 상승에 탄력을 넣는 가운데 6거래일째 상승불을 켜내면서 현대오토에버 오늘 장중 2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전해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소식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오토에버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 패닉 바잉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상향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D램과 낸드 주문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삼성전자는 일본 요코하마에 3,630억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한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3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5위는 포스코 DX입니다.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또 강한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이전을 앞둔 포스코 DX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사실 훌륭한 기업이죠. 포스그룹사의 어떤 대규모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산업 투자에 대한 한 몸의 수혜를 또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캐티브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좀 깔려 있는 거고 단연간의 어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요. 우리 실적도 좋고 내년도 실적도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 성장 초입 단계, 포스코 그룹의 어떤 성장의 초입 단계에 동사도 한 몸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 그래도 지금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은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관련 친환경 소재 내년 9조 원 투자하고 2030년까지 41조 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예를 들면 국내외 양극재, 음극재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니튼 공장 운영이라든지 광양터미널 증설 이런 데서 공장 자동화 산업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구조적 성장에
지금 발판이 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MSCI 한국지수 편입, 또 하나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연기금 자금들이 최근에 연기금 자금 잘 보셔야 되죠. 두산 로보티스 우리는 몸소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자금이 최근에 한 7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이제 시총이 이제 코스피는 아무래도 시총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더 많은 패시브 자금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역시는 공매도입니다. 물론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긴 하지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매도를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외국인이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쪽에서의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영역에서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한다면 일단 트레이딩 매매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적과 성장성 겸비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밸류에이션은 조금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쪽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하나 짧은 매매로 좀 변동성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고점 대비 조정폭도 다소 깊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반등의 힘을 가져가면서 2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장기 미래는 밝기는 한데 또 급등한 데 따른 변동성이 있다 보니 이번 다시금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에서의 어떤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라면은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스마트폰이 항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 모빌리티는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SDV라는 단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새롭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것도 아니죠. 현대차가 CES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 초에 있을 CES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 대전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 그 뉴스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시세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큰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바로 공장 자동화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대차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공장 자동화도 있겠지만은 일단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바로 자동차 모빌리티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에서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성장성 역시나 2025년부터 이쪽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도 아니고요. 충분히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좀 진득하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과 같이 그 성장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살펴보자. 현대오토에버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또 3위 삼성전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만 해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했었었는데 좀 오후 들어서 그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의 약간 이 정도의 눌림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일 미국 이 이제 많이 좀 하락한 부분도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정도의 어떤 눌림이나 조정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무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매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4분기에 전체적으로 1조 6천억대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빼면 2조 원어치를 오히려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순매수를 지금 이쪽으로 다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환율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중장기 펀드라든지 단기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외국인은 상방에 좀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쪽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전일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가 알기로 시간의 날리까지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물론 적자입니다. 적자가 났는데 시장보다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았어요. 매출액은 3분기 대비 또 올랐고 그리고 1분기죠. 이번에 1분기를 발표를 한 거죠. 1분기를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 매출이 올랐고 주당 손실도 95센트로 생각보다는 적었다. 물론 왜 적자인데 뭐 좋게 호실적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이던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충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당히 전망치가 좋게 나와서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후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고 특히나 부진했던 PC와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저는 탑픽으로 봤는데 지금은 약간의 업사이드는 삼성전자 쪽에 더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도에 물론 이제 경기라는 부분이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오히려 내년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온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되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혁신이 다 가져올지 모르지만 스마트폰 판매량도 늘어나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 양도 탑재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곳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AMD하고 엔비디아가 빠듯한 타이트한 TSMC의 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삼성전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과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전일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특히나 또 삼성전자 전일 또 강하게 올려 세운 데 따른 오늘 쉼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4%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오늘 쉼을 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유튜브 창에서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그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영님 그리고 SM킴님 두 분 다 오늘 서진 시스템 왜 이러나요? 라는 말씀들 주고 계세요. 지금 서진 시스템이 좀 큰 폭의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분위기 좋지 않았고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 잡으면서 8%까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좀 급락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뉴스는 없다 보니 오늘 하락이 조금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잠시 후에 하락 배경과 함께 좀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마이클님께서 그래서 올해 10억 넘게 보유해도 양도세 안 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대주주 요건 현행 10억에서 50억 이상 이 한도 상향된다고 이제 조정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고 이 조정되는 기준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밝히면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냐를 두고 채팅방에서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대주주 50억 이상으로 상향된 내용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 이제 매도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억 넘게 보유해도 50억 이하면은 내년에 양도세 안 내는 거 맞습니다. 올해 이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한 대주주 확정이라는 부분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또 종목으로 관련한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유민수 부장님과는 서진 시스템에 대한 하락 배경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유독 혼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참 서진 시스템 실적은 올해 매출액 작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영업이익이 조금은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업황을 지금 갖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급하게 조금 좀 알아봤는데 뭐 추정입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이 그 고객사 중에 이제 그 여러 군데가 있는데 ESS 쪽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블루언스 에너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ESS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이제 블루언스 에너지가 디아블로 에너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지금 제가 보니까 블루언스 에너지가 25%까지 하락을 했다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윗골이 좀 달고 왔지만 거의 16% 급락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좀 작동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소송의 원인이 이제 어떤 서진 시스템의 어떤 제품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은 이제 회사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 뉴스플로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급락의 원인은 그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신 시스템에 대한 하락 배경.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죠. 일단은 뭐 정확하게 지금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블루스 에너지가 이제 서시 시스템의 공급사이긴 하지만은 서시 시스템이 이쪽에 공급사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추후 어떤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향후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일단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계적인 어떤 급락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에 대한 하락 배경까지 좀 시청자의 의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장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에코프로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죠.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까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컸던 2차 전지주들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관련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인식소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주식시장 수급 교란 요인이 감소하면서 주가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2위는 에코프로가 차지했습니다. 마저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등 사업 영역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사업 진출에 맞춰서 사명도 LS 에코에너지로 변경하는데요. 동사는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의 자회사와 해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저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정제를 마친 네오디뮴 등을 국내외 종합상사에 공급하는 히토류 산화물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위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네, 2위는 에코프로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 지금 발표가 됐는데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뭐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하락했다가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말 고질병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기대는 됩니다. 근데 왜 뭔가 아쉽죠, 김성훈 이사님? 심리가 너무 좀 뭐랄까요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뉴스였습니다만은 12월 내내 어떻게 보면은 소위 간을 이제 거의 계속 보다 안 보다 뭐 한다 안 한다 하나 안 한다 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갇힌 상황에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뭐 에코프로 머티나 아니면 LS 머트리얼 같은 소위 신규 상장주들이 패시브 전략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을 초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의 묻지마 매수에 의한 상승이 나오다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포모 현상이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 자체가 정말 많이 지쳤다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역시나 지주사 할인,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 당시에도 지금 14조인데요. 상장 초기에도 이게 비싸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비싸다고 해서 상장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미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뭐 논란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지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LG 화학이죠. 결국 LG 엔솔이 상장되고 나서 비싸게 상장된 LG 엔솔 역시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더블 카운팅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흘러내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에코프로 자체는 우리가 좀 이제 중립적 의견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2차 전지 섹터 전체만 놓고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가 업황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중국 리튬 가격이 리튬 섬유 가격이 하한가를 치고 난리이지만 결국은 주가는 계속 바닥을 딛고 현재 지금 저점을 잡아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반기에 소외가 되었었던 LNF의 주가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제는 상반기에 소외했던 주가가 하반기에 어떻게든 이번 주 같은 경우 LNF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캔 같은 경우도 이제는 IL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PBR 1배 67만 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껌딱지처럼 든든하게 뭐 든든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계속 바닥을 든든하게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내년 한 1월 중순 정도, 1월 FOMC 이후부터가 이제는 좀 방향을 잡는 어떤 그런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오늘 대주주 이슈가 좀 풀렸다라고 해서 그 수급적 이슈만 가지고서 좀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모멘텀이 주어져야 되지 모멘텀 없이는 단지 수급만 가지고서는 올라가기는 조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따라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신다라면은 약간 좀 여유 있게 지금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를 좀 더 모아가시는 그런 기간으로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다시 좀 횡보하는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내년 총까지 바라봤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길게 보고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여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영향, 연말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우 이사님? 제한적이다라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어놨는데 이제 무엇을 사냐라는 거죠.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또 고민을 해보니까 또 막상 또 이제 사고 싶은 게 또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사야 될 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내가 이렇게 굳이 올려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 약간의 지금 모멘텀이 주어지니까 바로 모두가 다 좀 네. 들러붙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모멘텀이 있으면은 다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계시다가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군당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서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라이센스 아웃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뭐 하나가 주어지면은 아마 모두가 다 오늘 알테오존처럼 다 들어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모아 가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러면은 알테오존처럼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빠르게 좀 갈아타신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2차 전지주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LS전선 아시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상당히 급등한 LS전선 아시아, 해저 히토류 신사업도 기대받는 모습입니다. LS전선 아시아 추가적으로 좀 얼마만큼 기대보면 좋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이 신고가죠. 그 전에 참 아까 그 서진스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그 플루언스인데 블루언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플루언스로 좀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베트남 쪽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도시화율을 지금 진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산권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뭐 해외 쪽 기업들 많이 개방을 하고 상당히 지금 어떤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속도로 지금 붙이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도시화율이 높아지면 기간 산업의 전력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플랜들을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력 케이블의 고부가 제품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베트남 쪽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베트남 로컬 기업들도 있는데 동사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매출이 그쪽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쪽은 아무래도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안 쪽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태양광도 그렇지만 이제 풍력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이런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베트남 정부가 상당히 지금 밀접하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해상 풍력 쪽도 지금 사업의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과 지금 케이블 쪽, 전력 케이블 쪽의 전력 시장 이쪽에 상당히 이중적으로 지금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동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히토류 관련도 이제 사목적 추가를 했는데 히토류 쪽에 이제 예를 들면 네오디뮴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연구 자석에 필요한 부품이거든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한 사업도 지금 진척을 지금 이루고 있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임시주총에서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사업적인 또 다른 모멘텀도 갖고 있는 회사가 동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매출액은 조금 비슷한 상황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쪽이 워낙 아무래도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분기에는 한 6%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3% 중반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도 좀 회사가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어찌 됐든 올해는 282억 정도 예상, 300억이 좀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6,700억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많이 다들 나셨을 겁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은 수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한 데 따른 LS전선 아시아 좀 적절한 비중 축소,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LS머티리얼즈가 살짝 주춤할 때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LS전선 아시아가 또 올라서면서 LS그룹주 내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또 밸류에 대한 부담 또한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종목 다 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류민수 부장 그리고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